네, 안녕하세요. 5주차 강의, 추석 연휴가 있는 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를 안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 2회 수업인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대면 강의를 했다면 주 1회만 수업을 하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5주차 강의는 조금 짧게 하고 다음 주부터 인커텀스를 제대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무역계약의 주요한 조건 중에 네 가지 정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장 조건입니다. 포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아니 물건을 랩핑하고 이렇게 박스에 담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물건 사오는 거 아니잖아요. 비닐봉다리에 담아올 수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국제 운송을 수반하고 국제 운송이라는 게 해상 운송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항공 운송이라 할지라도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동안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물품을 제대로 포장, 예를 들어서 물건이란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물건이 예를 들어서 외부의 진동이나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다면 아니면 해상 운송이라는 게 망망대해로 나가는 거거든. 바다는 굉장히 거친 곳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부산에 살고 있고 부산 근처에 경남에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많지만 집이 우리가 바닷가 놀러 가서 바라보는 바다는 강안리나 해운대나 이런 데 가서 보는 바다는 해안가잖아요. 특히나 해운대나 강안리는 모래사장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파도 자체가 잔잔해요. 정말 잔잔한 바다입니다. 근데 해운대나 강안리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멀리 나가면 먼 바다로 나가면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속 너울이 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을 느끼지만 그래도 우리가 육지에서 살고 있으면 산이라든지 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대해서 크게 못 느끼는데 이제 선박을 타고 바다를 나가게 되면 주변에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보호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아야 되고요, 배가. 물론 배 안에 이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지만 바람, 그리고 온도, 차양막이란 게 있을 수 없죠. 그냥 컨테이너 하나죠. 그 컨테이너가 철로 만든 구조물인데 그 구조물 안에 심한 경우에는 여름철에 30도 혹은 그 이상의 온도를 견뎌가면서 몇 날 며칠을 항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단순하게 종이봉다리나 아니면 비닐봉지에 넣어서 보내는 그런 수준하고는 달라요.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품으로서의 가치, 우리가 물품의 품질 조건 혹은 수량 조건을 얘기할 때 선적 시점의 품질이냐 수량이냐가 중요하고 양육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중요했던 이유가 뭐예요? 운송 도중에 여러 가지 사유로 물건이 파손되거나 멸실되거나 손상될 수 있는 위험이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외부적인 큰 충격으로부터 물품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포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포장, 골판지 상자라든지 조금 더 나아가서 컨테이너라든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실제로 국제 물품 매매를 대상이 되는 물품들 중에는 정밀한 기계라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진동을 받았을 때 기계의 오차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무진동으로 그러니까 아예 포장 자체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격파를 일종의 쇼크웨이브라고 해야 되나요? 쇼바라고 하는 그 자동차로 치면 댐퍼 같은 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 보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아예 외부의 그 먼지라든지 외부 이렇게 불순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진공 포장을 한다든지 굉장히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고차원적인 어떤 포장 작업이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그런 물건이다 라고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는 이 물품의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누구에게 의뢰를 해서 포장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아주 무진동 뭐 혹은 진공 포장 이런 거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명확하게 합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포장의 방법은 크게 나눠봤을 때 개장, 내장, 외장 이렇게 나눠보는데 개장은 유닛 단위로 개별 소매 단위로 포장하는 것이고요. 내장은 내부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뽁뽁이 같은 거죠. 충격을 흡수하는. 그리고 외장은 이제 골판지 상자라든지 뭐 나무 상자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외장이 됩니다. 그래서 좀 가볍고 그런 물건의 경우에는 종이 상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골판지 상자 거기에 넣어서 다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 용기에 넣어서 포장하기도 하고 벌크 화물, 뭐 석탄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철강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장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포장 상태로 운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컨테이너 운송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가 우리 인류 역사에서 등장해가지고 보편화됐고 국제 표준으로서 사용되어진 게 한 5, 60년 정도 5, 6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960년대 그 이후부터 이제 컨테이너가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고 한 70년대 들어와서는 거의 급속도로 보급화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건 지금 국제운송론 수업이 아니니까 컨테이너의 역사까지 이야기할 건 없고 그럼 컨테이너가 사용되기 이전에는 뭘 썼느냐? 나무 상자를 썼어요. 나무 상자. 그러면 그 나무 상자란 게 우리가 컨테이너는 여러분들 저기 북항이나 신항만이나 이런 데 가보면 컨테이너 형형색색으로 칠해져 있죠. 회색 머스크 거, 뭐 노란색 MSC, 그렇죠? 예. 요새 저기 현대상선은 그걸 버건디라고 해야 되나요? 색깔이? 뭐 그런 색 쓰기도 하고 저기 일본 해운사인 거기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 거기는 핫핑크색 쓰거든요. 컨테이너 색깔을. 그래서 멀리서 봐도 저 컨테이너가 뭐 어느 선사의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나무 상자를 쓰던 시절에는 우리가 나무색이란 게 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에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기본적으로 RFID라든지 여러 가지 화물을 트래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IoT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기술로 인해서 컨테이너를 굳이 열어보지 않고도 그 컨테이너의 고유 넘버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물품의 상태, 물품이 뭐가 들어있는지, 물품의 하주가 누군지, 목적지가 어딘지 다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 상자가 사용되던 시절은 뭐 1950년대 혹은 그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컴퓨터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 어떤 현대화된 트래킹 기술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나무 상자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물품의 상태, 물품의 취급 주의사항, 그 물품의 하주, 그리고 목적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의 내용이란 게 다른 화물과 구별하기 위한 식별의 목적으로서 그려져 있는 것들 그리고 화물의 상태, 뭐 중량이라든지 넘버라든지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라든지 그리고 이 화물이 뭐 깨지기 쉬운 물건이다. 뭐 던지지 마라. 이런 식으로 화물의 주의 취급 사항들을 표시해 놓은 것이 하인이었죠. 근데 지금은 컨테이너 운송이 보편화되면서 이건 사실상 잘 쓰이지 않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선적 조건 보겠습니다. 선적 조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재에 따라서 인도 조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 차이는 선적이란 말 자체가 shipment죠. 배에 실는 거죠. 선박에 적재하는 것을 shipment라고 하는데 인도한다는 것 자체는 운송인에게 인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물품을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매수인에게 물품의 점유권 내지는 소유권을 인도하기 위해서 운송인에게 그 점유 이전하는 것을 물품에 인도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면 인도라는 표현은 항공운송, 뭐 철도운송, 도로운송에 쓸 수 있는 표현이냐? 뭐 그런 표현도 맞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물품 매매 혹은 무역이라는 것이 해상운송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기 때문에 이 선적, 그러니까 shipment란 말이 영어 단어에 ship, 배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단순하게 배에 적재하는 것만 좁게 보기보다는 그냥 간용어로서 shipment라고 하면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의미에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박을 이용해서 해상 운송을 하는 때는 그냥 shipment라고 하고, 뭐 복합 운송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뭐 taking charge라든지 수탁한다, 운송인이 수탁을 한다, 뭐 아니면 보냈다, dispatch,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하지만 선적이란 말 자체가 물품의 인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품 매매 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체결을 했을 때 이 선적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정해야 됩니다. 물론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인커텀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인커텀스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텐데, 인커텀스는 기본적으로 알파벳 3글자로 된 정형거래 조건을 사용하죠.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FOB, CIF 그 자체에만 내용을 한정해서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FOB든 CIF든 그런 정형거래 조건이 사용되어졌을 때 반드시 그 FOB 뒤에 물품이 인도되거나 아니면 이전되는 장소, 지정된 장소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임드 포트라든지 뭐 네임드 뭐 데스티네이션이라든지 목적지 혹은 선적항, 이런 것들을 반드시 장소를 FOB나 CIF나 CFR이나 CPT나 그 정형거래 조건 뒤에다가 기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인커텀스의 사용법인데,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장소들이 다 뭐냐? 그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의 분기점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곳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럼 인커텀스를 사용하고 인커텀스를 제대로 사용해서 인커텀스 뭐 어떤 정형거래 조건이 되든지 간에 그 정형거래 조건, 예를 들어서 뭐 FOB다. 그럼 FOB 뒤에 부산 포트 중에서도 신항만, 부산 신항만에 뭐 몇 번 부두라고 딱 지정을 해 놓으면 그 지정된 장소가 물품의 인도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인커텀스를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선적 시기를 약정하는 방법. 이거는 이게 내가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물건을 매수인한테 보내줘야 되죠. 국제운송을 통해서. 그래서 언제 물건을 넘길 거냐는 당연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9월 달에 보내라. 아니면 9월이나 10월 중에 보내라. 아니면 뭐 9월 15일 이후부터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단월 선적, 연월 선적, 특정일 이전 혹은 이후 선적하는 것을 정할 수도 있고요. 우리 근데 뭐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할 때 언제쯤 이런 표현 쓰죠. 뭐 언제쯤 그런 식의 표현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on or about인데, 특정 날짜 앞에 on or about이라는 표현을 쓰면, 그러니까 on, 우리 날짜 표현할 때 그 on, 그날, 그리고 about이 대략이라는 뜻이죠. 약. 그러니까 on or about이라고 하면 그 날짜, 예를 들어서 9월 24일이다 라고 하면 24일 그 날짜에다가 앞으로 5일, 뒤로 5일, 해당되는 날짜 하루, 그 앞에 5일, 뒤에 5일, 총 11일 중에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충 그런 뜻이 있는 거죠. 한 뭐 9월 말 혹은 뭐 9월 한 25일쯤 하면 20일부터, 그러니까 25일쯤 하면 어떻게 돼요?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앞에 5일, 그리고 25일 당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이 중에 선적해라. 뭐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선적 날짜를 정할 때. 자, 그 다음에 즉시 선적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UCP 600에 있는 규정입니다. 우리가 선적 날짜를 정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immediate shipment, 뭐 즉시 선적, 아니면 ASAP,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이런 식으로 물품의 선적 시기를 정하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니,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가능한 빨리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능한 빨리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매도인이 생각하는 가능한 빨리와 매수인이 생각하는 가능한 빨리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무역과 관련해서 물품의 인도 선적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의 표현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 조건도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뭐 앞에서도 얘기한 해상 운송처럼 뭐 풍랑을 만난다든지 악천후를 만난다든지 등등의 이유로 물품이 손상되거나 파손되거나 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물품의 물품의 파손이나 손실로 인한 어떤 피해를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입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해상보험, 적하보험 이런 것들을 부보해서 손해 발생을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위험 관리를 하는 거죠. 무역계약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인커텀스 같은 경우에는 총 11가지 정형거래 조건 중에서 2가지 CIF하고 CIP의 경우에는 수출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해 줍니다. 보험 비용을 수출자가 대신 내주는 조건이 CIF와 CIP입니다. 물론 이 두 개의 차이는 하나는 해상 내수로 운송에 적합하고 하나는 복합 운송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라는 것 외에도 인커텀스 2020으로 올라오면서 2020으로 바뀌면서 이 각 조건에서 부보해야 되는 보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보험 조건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인커텀스 할 때 공부하기로 하고,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말해요. 보험으로서 고객을 보험료를 받고 고객을 보호해주는 보험회사 또는 개인 보험업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험자, 인슈어러라고 하고요. 내가 이제 보험을 드는 사람 있죠. 보험 가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 외 별도로 보험자하고 직접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체결 당사자라는 의미로 보험 계약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험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겁니다. 근데 보험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다른 인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앞서 얘기했던 CIF하고 CIP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보험 계약은 수출자가 들거든요. 그럼 수출자가 보험 계약자예요. 폴리시홀더예요. 근데 운송 도중에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피보험자입니다. 수입자죠. 그래서 CIF나 CIP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보험 계약자가 되고 수입자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CIF와 CIP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들은 운송 도중에 물품이 사고가 났을 때 손실을 입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수출자면 수출자, 수입자면 수입자. 만약에 품질이나 수량의 결정 시기가 선적 시점이라고 한다면 선적 시점의 기준으로 물품의 품질이나 수량이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선적할 때 체크를 했고 운송 도중에 물품의 품질이나 수량이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있고 손실을 보는 사람은 수입자입니다. 수출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출자는 선적 시점에 수량과 품질을 맞춰줬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에는 운송 도중에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사람이 수입자가 되겠죠. 그럼 그 경우에는 수입자가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될 겁니다.
반대로 물품의 품질이나 수량의 결정 시기가 양육지, 목적지, 최종 도착지에서 결정된다고 친다면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발생하는 화물의 분실이나 파손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를 입고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수출자일 겁니다. 그러면 수출자가 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겠죠. 그 경우에는 수출자가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가 됩니다. 자, 그 외에도 클레임 조항이 있습니다. 클레임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역 클레임과 관련된 부분인데 보통 클레임이라고 하면 매매 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위반해가지고 상대방에게 단순한 어떤 불평을 넘어서서 권리 회복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기로 했고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기로 했어요. 무역계약도 그렇죠. 무역계약도 쌍무계약이죠. 나는 물건 보내주고 너는 나한테 돈 주고.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안 해요. 난 했는데. 그럼 나한테 손해가 발생하죠. 이 손해를 보상해라.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청구하는 것을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클레임이란 게 이 무역계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매도인의 할 일을 제대로 하고 매수인은 매수인의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클레임을 할 일이 없죠. 근데 안 했다는 거죠. 안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문제 제기하는 거고 이의 신청하는 겁니다. 왜 제대로 안 하냐고. 똑바로 하라고. 근데 이게 항상 상대방의 문제가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만 발생하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 무역이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틈을 뭐 이렇게 조그만 어떤 빌미를 가지고 상대방의 트집을 잡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고의적으로 제기하는 것을 이제 마켓 클레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뭐 그런 클레임을 제기를 하는데 클레임을 하게 되면 이것과 관련해서 무역계약서, 뭐 일반거래조건협정서든 매매계약서든 거기에다가 클레임은 어떻게 제기하고 언제까지 제기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어디다가 제기할 것이며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클레임 조항으로서 반드시 계약서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될 거야 라고 단언한 사람이 있겠지만 뭐 항상 그런 일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거를 과연 우리가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예상 못했단 말이에요. 항상 좋은 일만 바라고 좋은 일로만 일들이 진행될 거라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좀 위험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누구 하나가 매매계약 당사자 중에 누구 하나가 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클레임 조항을 두고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임 조항을 통해서 이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나눠봤을 때 당사자들 사이에서 협상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제3자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타협, 화해, 뭔가 의견 다툼이 있었는데 이야기를 해서 협상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들 간의 이야기로는 도저히 이야기가 안 풀려요. 그러면 심판을 불러야죠. 그래서 심판이 개입을 하는 게 이제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인데 이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이 크게 나눠봤을 때 알선, 조정, 중재, 소송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클레임 조항 외에도 이제 중재 조항이라는 것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 제3자의 개입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알선, 조정, 중재, 소송 중에서 소송은 법원에서 해결을 하는 거고요. 알선이나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역시도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조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양 당사자의 분쟁을 조정을 하는 것인데 뭐 강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송이나 그 중재에 비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중재인데 중재라는 거는 이 법원의 소송 절차까지 가지 않고 제3자인 아비터, 중재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이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들의 결정에 따라서 양 당사자가 여기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그런 국제물품매매 계약의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이 중재 조항이 있고 이 중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의 분쟁을 많은 부분 여기서 해소를 할 수 있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소송이라는 거는 한국과 미국 사람 사이에 거래를 하다가 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부터가 문제가 돼요. 근데 중재는 이런 어떤 격지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적인 사법 거래에 있어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단심제이면서 그리고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익한 분쟁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재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번 학기 국제상무론 수업의 거의 마지막 기말고사 바로 직전에 중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 관할 조항이 있습니다. 중재는 중재인 거고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나라 법원으로 갈 거냐, 어느 나라 법원으로 갈 거냐, 그걸 결정하는 법이 이제 그런 결정하는 조항이 재판 관할 조항이고요. 앞서 얘기했던 클레임 조항이라든지 중재 조항이라든지 재판 관할 조항이라든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준거법 조항이라든지 이런 조항들은 되도록이면 매매계약서나 일반거래조건협정서에 반드시 넣어서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이런 조항들을 쓸 이유가 없죠. 근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양 당사자 중에 누구 하나의 의무 위반이 있다든지 아니면 양 당사자의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분쟁이 있다든지 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반드시 계약서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준거법 조항이 있습니다. Governing Law Clause입니다. Governing Law라는 것은 지배하는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매매계약에 적용되는 이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 법률관계, 양쪽 쌍방의 의무를 형성시키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법이 어느 나라 법이냐. 그게 이제 준거법이라는 거고 준거법 조항을 통해서 이 매매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쟁 해결의 방법은 당사자 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제3자가 개입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가장 공정하고 대표적이고 확실한 분쟁 해결 방법은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법이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데 이거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제 거래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법원에서 이를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 했을 때 그 법원의 판결이 상대방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냐 이 법의 어떤 관할권 법의 영역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심제이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소송의 대안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들이 이제 알선, 조정, 중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알선과 조정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은 없고요. 중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인 분쟁 해결 방안이지만 이 중재인의 중재 판정에 대해서
양 당사자, 분쟁 당사자들이 절대 복종을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양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국제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앞서 살펴봤던 8가지 조건 외에도 뭐 권리 침해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죠. 최근에 들어와서 뭐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상표권이라든지 뭐 특허라든지 뭐 실용신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보통 이제 권리 침해 조항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오더를 하죠. 이 물건 만들어 달라고. 근데 그게 뭐 만약에 뭐 상표권 위반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주문을 받아서 생산한 매도인은 뭐 책임을 지지 않겠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권리 침해 조항에 들어가고요. 완전 합의 조항 같은 경우에는 서식 분쟁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여러 가지 교섭과 협상을 하다 보면 뭐 왔다 갔다 서로 청약, 반대 청약, 청약, 반대 청약, 청약, 반대 청약 이걸 많이 하는데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그럼 이제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쓸 때 이 완전 합의 조항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만들기 이전에 있었던 양 당사자 사이의 청약, 반대 청약은 무효다. 인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국제물품 매매 계약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집어넣는 게 완전 합의 조항입니다. 계약서에다가. 계약서에 여러 가지 조항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클로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이 계약서를 쓰기 이전에 있었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의 교섭을 다 여기로 여기 있는 내용만 인정하고 그 앞에 것들은 무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가항력 조항이 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 이거는 한쪽이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계약 이행을 당사자가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사자들이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외부적인 사안으로 인해서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됐을 때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지금 우리 뭐 코로나 사태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외국으로 못 나가죠, 사람들이. 그런 것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런 걸로 인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양 당사자 책임 없으니까 그냥 이 계약을 뭐 없던 일로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란 말 자체가 포스 메저, 이 불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이 쉽게 말하면 영어로 표현했을 때 beyond the control, 당사자들의 통제 밖에 일어난 일이란 겁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당사자들이 이 사안을 통제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하거나 지속시키는 것이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양 당사자의 채권 채무 관계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불가항력 조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행 곤란 조항이 있습니다. 하드십 클로스라고 있는데요. 이 하드십 클로스는 불가항력 조항하고도 조금 내용이 비슷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진행을 하게 되면 계약 내용을 진행하게 되면 뭔가 당사자 중에 하나가 뭔가 곤란해지거나 심각한 손실을 입는다거나 하는, 그래서 계약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하드십 클로스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뭐 감액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수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불가항력하고 이행곤란, 그러니까 하드십은 조금 달라요. 불가항력은 양 당사자를 면책시키면서 계약을 끝내는 거고, 하드십은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손실이 크니까 요거를 좀 감안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하드십 클로스입니다. 자,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외부적인 요인과 국제 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가격을 변동시키는 가격 변동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 가능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외부적인 법원의 판결이나 판례가 있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계약 내용의 일부가 무효가 됐을 때 그거는 별도다. 법원의, 그러니까
전체 계약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뭔가 법원의 판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문제가 돼서 무효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 존재 자체는 이 계약 자체는 양 당사자 사이의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한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분리 가능 조항. 이 외에도 뭐 보증 조항이라든지 뭐 포기 조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국제물품 매매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계약서에 집어넣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제물품 매매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금 품질 조건부터 시작해서 이 클레임 조항 혹은 기타 조항이 이르기까지 이러한 내용들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국제물품 매매 계약을 성립시키는 과정,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계약 성립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협상되고 교섭되어져야 하는 내용이고 매매 계약서나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에 반드시 들어가서 계약의 원활한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역 거래 조건까지 살펴봤고요. 계약의 무역 계약 파트, 이제 뭐 여러분들 뭐 3, 4학년 과목에 있는 무역 계약론 수업에서 다루는 무역 계약 파트에 대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되고 학습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추석 연휴가 지난 다음에 인커텀스 2020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